2024년 10월 1일 새벽 3시 평양 만경대구역 정찰총국 본부 지하 2층. 저는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이 금고를 관리했고 200번은 넘게 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달라진 건 금고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철컹 문이 열리자 금괴가 나무 상자째 줄지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의 돈입니다. 미화 3천만 불어치,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는 금괴. 저는 그걸 한 상자도 남기지 않고 전부 꺼냈습니다. 지하 통로 끝에 제가 직접 배차한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고 12상자를 실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올리고 나서 금괴 한 돈짜리 하나만 따로 꺼내 군번줄에 꿰었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팍에 닿는 금이 서늘했습니다. 그 차가움이 심장까지 왔어요. 트럭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본부 건물이 비쳤어요. 20년을 복무한 건물이었습니다. 위원장의 돈에 손을 댄 사람은 제가 아는 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손을 댄 정도가 아니라 금고를 통째로 비워버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려면 제가 보낸 아이들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트럭을 몰고 나선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들고 탈출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3년 9월에 어느 새벽이었어요. 평양 만경대구역 정찰총국 본부 지하 2층. 금고 점검을 마치고 운반일지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미화 3천만 불어치,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는 금괴가 나무 상자째 쌓여 있었어요. 위원장의 돈입니다. 제 업무는 이 돈을 평양에서 단둥으로, 단둥에서 선양으로, 선양에서 마카오로 옮기는 운반 경로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3년째 하고 있었어요. 금괴의 무게를 재고 상자를 밀봉하고 운반 트럭을 배차했습니다. 중국 쪽 세관 뇌물 액수를 조율하는 것까지가 제 몫이었어요. 단둥 세관 간부한테는 매번 중국 돈 5만 위안씩, 선양공안 하급자한테는 3만 위안씩 들어갔습니다. 이 숫자를 장부에 적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일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정찰총국이라는 곳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한의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관이라면 정찰총국은 그보다 훨씬 큰 조직이에요. 특수부대 운용, 해외 공작, 외화벌이 사업까지 전부 합쳐놓은 곳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이에요. 제 계급은 중좌, 남한으로 치면 소령급이었고 해외 공작부 소속이었습니다. 비자금 운반 관리가 주 업무였지만 또 하나의 업무가 있었어요. 해외 파병 병력의 선발과 훈련 감독, 그리고 동남아 지역 남한 대사관의 경비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위원장의 돈을 지키는 일과 위원장의 병사를 만드는 일과 적의 영토를 감시하는 일을 동시에 했던 겁니다. 그날 새벽 금고 점검을 마치고 지하 통로를 걸어 나오는데 복도 형광등이 2개째 깜빡이고 있었어요. 보고를 올려도 교체가 안 됩니다. 위원장의 금고에 400억이 있는 건물에서 형광등 하나를 못 갈아요. 그게 이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그게 제 세계의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집안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합니다. 3대째 정찰총국 군인 가문에서 자랐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낙동강까지 내려간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오른팔이 없으셨어요. 전투 중에 잃으셨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으면 빈 소매가 바람에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빈 소매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 팔 한 짝이 우리 가문의 훈장이다. 이거 하나로 핵심 계층이 된 거야. 핵심 계층이라는 건
북한의 신분제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 세 등급이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누구와 결혼하는지까지 결정합니다. 할아버지의 팔 한 짝 덕에 우리 집안은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7년 전후로 북한 전체가 굶주림에 빠졌던 시기예요.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인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15살 때 학교 가는 길에 역전 앞에서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배가 볼록했는데 영양실조로 부은 거였습니다. 눈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쳐 학교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흰 쌀밥이 올라왔어요. 누군가는 쓰러져 있고 누군가는 쌀밥을 먹는, 그게 이 체제의 구조였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밥상 위에 쌀이 어디서 온 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정찰 총국이었습니다. 대좌, 남한으로 치면 대령이에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아버지의 손입니다. 항상 차가웠어요. 겨울에만 차가운 게 아니라 여름에도 서늘했습니다. 악수할 때도, 제 머리를 쓸어줄 때도 그 손은 늘 식어 있었어요. 16살 되던 해, 아버지가 해외 임무 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유해를 못 찾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건 훈장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훈장을 벽에 걸고 밥상을 차렸어요. 울지 않으셨습니다. 영숙이 제 여동생인데요. 영숙이는 방에서 사흘을 울었어요. 인민반장이 울음소리 때문에 확인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인민반이라는 건 주민조직의 최소 단위인데 아파트 단위로 묶여서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예요. 울음소리 하나에도 누군가가 오는 세상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어머니가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덮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아, 아버지 뒤를 이어라. 우리 집안의 피가 그런 피다. 저는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인의 아들이니까요. 명령에는 복종하는 겁니다. 졸업 후 아버지를 따라 해외 공작부에 배치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복무했어요. 매주 생활총화에 참석하고 자아 비판 시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활총화는 주간 사상 점검 회의이고 자아 비판은 자기 비판 회의예요. 한 주간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동료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20년 동안 매주 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런 저한테도 하루 중 숨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퇴근이었어요. 관사문을 여는 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계급장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두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는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내 수연이가 치는 거예요. 평양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교원이었습니다. 남한으로 치면 예대 나온 음악 선생님이에요. 다른 하나는 현관까지 뛰어나오는 발소리. 딸 지연이었습니다. 당시 11살이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에서 사온 중국산 과자가 들어있으면 환하게 웃었고, 빈 주머니면 아버지 오늘 빈손이네 하면서도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감쌀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군인은 감정을 말로 꺼내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이 뭔지 모른 채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미안함이었다는 걸. 이 아이한테 아버지의 잠바 주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인데 그 주머니를 채워주는 시간보다 금고를 채우는 시간이 10배는 많았으니까요. 수연이는 제가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면 불도 안 켜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기다림이었다는 걸. 문이 열리면 피아노를 멈추고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워내 왔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국을 먹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모르니까 국을 다 먹고 빈 그릇을 싱크대에 올려놓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수연이는 그걸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수연이가 결혼 전 처음 만났을 때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군인은 집에 잘 안 온다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자주 올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이틀은 오겠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어요. 거짓말이면 피아노로 맞을 줄 아세요. 결혼하고 보니 한 달에 서너 번도 빠듯했습니다. 피아노로 맞아야 할 사람이었는데 수연이는 국을 데워줬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동생 영숙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보다 4살 아래, 당시 40살이었어요. 군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에서 15년째 일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실을 다루는 사람 특유의 갈라진 손이었어요. 성격이 저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영숙이는 느끼고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유해가 안 돌아왔을 때 저는 이를 악물었고 영숙이는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숙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였다는 걸. 영숙이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한태호, 22살, 제 조카입니다. 태호 아버지는 군 복무 중 훈련 사고로 29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숙이가 혼자 키웠습니다. 방직 공장 월급으로는 부족했고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되팔아 겨우 밥을 먹였어요. 매달 돈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이한테 아버지 노릇을 한 거예요. 교복을 사줬고 군화도 구해줬습니다. 태호가 처음 군복을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경례를 하면서 말했어요. 외삼촌, 저도 정찰총국에 가겠습니다. 정찰총국 산하 특수부대 하사로 배치받았을 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전화 너머로 태호가 웃는 게 느껴졌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와 아내 수연, 딸 지연, 어머니, 여동생 영숙, 그리고 영숙의 아들 태호. 이 사람들이 제 세계의 전부였어요. 2023년 봄, 정찰총국 내부에 갑자기 인원 차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특수부대 경험이 있는 20대 병사들, 체력 상위 10%, 사상검증 통과자, 해외 건설 노동이라는 명목이었어요. 러시아 쪽에 인력을 보내는 건 예전부터 있던 일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작업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원래는 상좌급, 남한으로 치면 중령급이 맞는데 상급자가 공석이었습니다. 3,000명 중에서 124명을 골라야 했어요. 매일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름, 사진, 체력 수치, 사상 점수, 사람을 숫자로 줄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느꼈어요. 명단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춘 건 3,000번째 서류 근처였습니다. 한태호, 생년월일 2001년 3월 22일, 소속 정찰총국 산하 특수부대, 하사, 체력 상위 3%, 사상 검증 만점, 서류상 완벽한 후보였어요. 제 조카였습니다. 해외 건설 노동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이 해외를 나간다는 건 북한에서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귀국하면 진급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태호 이름을 그대로 뒀어요. 빼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총괄이었으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빼지 않았어요. 군인이라면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혜를 주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24명의 선발이 끝나고 2주일 뒤 상급 지휘부에서 극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이 귓속에 박혔어요. 건설이 아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실전 투입이다. 브리핑실에서 나올 때 복도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내가 보낸 아이들 124명. 건설 현장이 아니라 전쟁터. 그 안에 태호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명단 파일을 열었어요. 124개의 이름을 위에서부터 읽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어요. 제가 체력 수치로 줄 세운 아이들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명단은 올라갔고, 부대는 편성됐고, 출발 일자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124명의 눈이 저를 올려다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태호가 출발하기 전날 부대에 찾아갔습니다. 연병장에 124명이 서 있었어요. 전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드름이 남은 얼굴, 어깨가 채 펴지지 않은 몸, 군복 안에 어머니가 넣어준 듯한 목도리를 감추고 있는 아이. 단상에 올라 훈시를 했습니다. 조국이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십시오. 반짝이는 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저는 알면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한 겁니다. 훈시가 끝나고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경례를 하고 조용히 물었어요. 외삼촌, 저 어디 가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울면서 외삼촌, 아버지 어디 간 거예요? 라고 묻던 그 눈이었습니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눈이었어요. 알아야 할 건 현지에서 알게 된다. 몸 조심해라. 그게 제가 해준 전부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지연이가 손을 넣었던 그 주머니, 비어 있었습니다. 넉 달 뒤인 2024년 2월,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쿠르스크 전선, 전사 17명, 부상 23명. 종이 한 장이었어요. 사상자 명단은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어요. 4월의 두 번째 보고, 전사 41명, 부상 38명, 실종 8명. 실종이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실종은 포로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그 순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돌아와도 처형, 가족은 관리소행입니다. 관리소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실종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거부당했어요. 중좌동지,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보낸 아이들인데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알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 무렵 지연이와 저녁을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지연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태호 오빠 언제 와? 무심한 질문이었어요. 곧 온다. 대답하고 국을 떴습니다. 숟가락 끝이 떨렸는데 아이는 모릅니다. 그날 밤 금고를 점검하면서 상자 위에 손을 얹었어요. 나무 상자가 서늘했습니다. 이 상자 안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5월에 전사자 가족 관리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전사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 했어요. 첫 번째 집은 함경북도 청진이었습니다. 전사자 박동식, 21살, 하사. 제가 선발한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손에 감자 껍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군복 입은 장교가 집에 찾아오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준비한 말을 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순직하셨습니다. 순직이라는 단어를 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순직, 건설 현장 사고라고요. 그 어머니가 감자 껍질 묻은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게 보였어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문틀을 잡은 거였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죽었어요? 우리 동식이가 어디서 죽은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러시아 쿠르스크라고 말하면 군사기밀 누설이니까요. 건설 현장입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요. 북한 어머니들은 소리내서 울지 않아요. 소리를 내면 인민반장이 옵니다.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눈에서만 물이 흘러요. 그 침묵이 비명보다 끔찍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 124명.
그중 58명이 죽었고 그 어머니들은 아들이 어디서 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건설 현장 사고라는 거짓말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 거짓말을 전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을 제가 죽이고 제가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기차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처음으로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6월에 상황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2명의 얼굴을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정찰총국 내부가 뒤집혔습니다. 업무상 그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 모니터를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2명의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얼굴, 팔에 붕대를 감고 카메라를 똑바로 올려다보는 그 눈, 테오였습니다. 모니터를 멈췄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얼굴이 말라 있었어요. 뺨이 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틀림없었어요. 외삼촌, 아버지 어디 간 거예요? 라고 묻던 그 눈이 이국 땅 어딘가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여기에 보낸 사람이 접니다. 명단에 이름을 남겨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군인이라면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던 그 결정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원칙이 아니라 비겁이었습니다. 조카를 빼주다 걸리면 제 경력이 끝나니까 20년 쌓은 자리를 지킨 겁니다. 조카의 목숨보다 제 계급장이 더 무거웠던 거예요. 8월에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태우한테 3달째 연락이 안 돼. 왜 연락이 없어? 건설 현장이 오지라 통신이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봐라. 청진에서 돌아온 뒤로 거짓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자 껍질 묻은 손으로 문틀을 잡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영숙이 얼굴과 겹쳤어요. 9월 초 영숙이가 예고 없이 관사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나 다 알아. 태호가 전쟁터에 있는 거지? 누군가가 알려준 겁니다. 경로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보낸 거지? 빼줄 수 있었잖아. 왜 안 빼줬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가 이마를 마루에 박았어요. 나무에 뼈가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제발 태호를 살려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태호 아버지도 군에서 잃었어. 태호마저 잃으면 나는 죽어. 1번, 2번. 이마가 마루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관사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루에 엎드려 우는 영숙이를 보고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전부 말하고 있었어요. 영숙이를 보내고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평양 시내가 어두웠어요. 전력이 부족한 도시니까요. 건물 윤곽만 보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 이 도시에서 군인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팔, 아버지의 훈장, 어머니의 말씀. 그 모든 것이 이 어두운 도시 위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가 제 조카를 삼켰습니다. 124명의 아이들을 삼키고 그 어머니들의 삶을 삼키고 감자 껍질 묻은 손으로 문틀을 잡던 그 여자의 나머지 인생까지 삼키고 있었어요. 금고가 떠올랐습니다. 미화 3천만 불. 이 돈이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돈이라면 이 돈으로 아이들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체제의 돈으로 체제를 배신하는 겁니다. 위원장의 금고를 비워서 위원장이 버린 사람들을 구하겠다고요. 제가 보낸 아이들의 어머니들,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들을 이 돈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결심은 감정이 밀어붙이지만 실행은 계산이 끌고 가야 해요. 감정만으로 국경을 넘으면 죽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계산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금괴의 무게를 재고 운반 경로의 위험도를 따지고 뇌물 액수를 맞추는 그 계산 능력을 이번에는 탈출해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북한을 빠져나가는 것도
목숨을 거는 일인데 정찰총국 간부가 빠져나간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정찰총국 소속은 출국 자체가 엄격히 통제됩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더라도 감시원이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리고 가족은 인질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탈하면 수연이와 지연이, 어머니, 영숙이까지 전부 관리소로 끌려가요. 3대까지 처벌하는 게 이 체제의 방식이거든요. 저 혼자 도망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가면 가족이 죽어요. 반드시 함께 나가야 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서 지도를 폈어요. 정찰총국 간부라는 위치가 이번에는 반대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비자금 운반 경로를 3년간 관리해 왔으니까 국경을 넘는 루트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검문소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경비가 몇 시에 가장 느슨해지는지 전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적을 감시하려고 익힌 정보가 제 탈출의 지도가 된 거예요. 이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지도 위에 얼마나 많은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요. 계획의 뼈대는 3가지였어요. 첫째, 비자금을 빼돌린다. 이 돈이 탈출 자금이자 병사 가족 탈북 자금이 됩니다. 둘째,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넘어간다. 셋째, 중국에서 동남아를 거쳐 남한 대사관에 들어간다. 말로 하면 단순한데 각 단계마다 죽을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자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금고에 미화 3천만 불어치 금괴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빼낼 생각이었어요. 탈출 경비, 브로커 비용, 뇌물, 병사 가족 탈북 비용.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미화 200만 불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6억 정도예요. 200만 불만 빼내면 금고에 나머지가 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른 척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남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요. 위원장의 사치품을 사고 핵을 만들고 또 다른 124명을 뽑아서 다음 전쟁터로 보내는 데 쓰입니다. 내가 빼지 않은 돈이 다음 아이들을 죽이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계산이 끝나자 답은 하나였습니다. 전부 비운다. 금고를 통째로 비워서 이 돈줄 자체를 끊어버리겠다고요. 방법은 이랬어요. 정기 운반 스케줄을 이용하는 겁니다. 매 분기 한 번 금괴를 평양에서 단둥으로 운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트럭에 금괴를 싣고 신의주까지 간 다음 거기서 중국 쪽 운반 책에게 넘기는 구조예요. 저는 이 운반을 3년간 관리했으니까 절차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 배차, 호위 병력 편성, 세관 통과, 중국 쪽 접선. 이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손실이 발생하는 건 관례적으로 묵인됐어요. 운반 중에 금괴가 좀 사라져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전량 손실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3천만 불어치가 통째로 사라지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찰총국 본부에 분기별 비자금 감사가 12월 첫째 주에 잡혀 있었어요. 감사 전에 금고를 비우고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감사 날짜는 움직이지 않아요. 9월 중순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은 약 2달 반, 75일이었습니다. 2달 반 안에 금괴를 빼돌리고 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고 병사 가족 탈북 루트까지 만들어야 했어요. 시간을 세기 시작한 순간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탈출 경로입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비자금 운반 트럭을 타고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업무의 연장이니까 의심받을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넘어가는 국경이에요. 평소에는 중국 쪽 운반 책에게 금괴를 넘기고 저는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금괴와 함께 제가 넘어가야 해요. 가족까지 데리고요. 수연이와 지연이를 어떻게 신의주까지 데려갈 것인가. 이게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정찰총국 간부의 가족이 평양을 벗어나면 바로 눈에 띄거든요. 북한에서는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면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움직이면
그 자체로 의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동 허가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었어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단둥에 장혜길이라는 조선족 브로커가 있었어요. 57살, 20년 넘게 탈북 루트를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비자금 운반 업무를 하면서 중국 쪽 인맥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직접 거래한 적은 없었지만 운반책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장애길한테 맡기면 국경은 넘는다. 다만 값이 비싸다. 그런 평판이었어요. 10월 초에 장애길한테 연락을 넣었습니다. 비자금 운반 경로에 쓰는 비공식 연락망을 이용했어요. 자기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셋을 단둥으로 넘겨야 한다. 비용은 얼마냐? 한참 뒤에 답이 떴어요.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이면 한 명당 중국 돈 5만 위안, 간부급이면 10만 위안. 저는 화면을 끄고 그대로 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연결고리는 만들어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병사, 가족 탈북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중국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북한 안에서 병사 가족들에게 탈북 루트 정보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영숙이밖에 없었어요. 10월 중순에 영숙이를 불렀습니다. 관사가 아니라 대동강변에서 만났어요. 관사는 도청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숙이 얼굴이 한 달 전보다 더 말라 있었어요. 태호 소식이 없으니까 잠을 못 자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어요. 영숙아, 나 나간다. 영숙이가 저를 봤습니다. 나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어요. 얼굴에 놀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어요. 태호 때문이지? 태호도 있고 다른 아이들도 있다. 내가 보낸 아이들이 124명이야. 그중 절반 넘게 죽었어. 그 어머니들이 아들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는 그 거짓말을 직접 전했어. 더 이상 이러고 살 수가 없다. 영숙이가 한참 강물을 봤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나는? 나도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계획을 짜면서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영숙이까지 데리고 나가면 이동 인원이 넷이 됩니다. 수연이, 지연이, 영숙이, 저. 4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눈에 띄어요. 특히 영숙이는 저와 성이 같고 같은 구역에 사니까 제가 사라진 직후 보이부가 영숙이 집부터 들이닥칠 겁니다. 보이부는 남한의 국정원보다 훨씬 무서운 곳이에요. 비밀경찰이자 정치감시기관입니다. 하지만 영숙이가 평양에 남아있으면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제가 사라져도 영숙이가 평양에 멀쩡히 있으면 보이부가 바로 수배를 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족이 모르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초동수사가 2, 3일은 늦어집니다. 그 2, 3일이면 저는 단둥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숙이가 평양에 있어야 병사 가족들한테 탈북 루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숙이 없이는 그 어머니들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계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산이지 마음이 아니었어요. 영숙아, 네가 남아야 한다. 영숙이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영숙이 눈이 젖기 시작했는데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도 계산할 줄 알아. 내가 같이 가면 4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잖아. 바로 걸려. 내가 남아있으면 3일은 벌 수 있어. 3일이면 오빠네는 단둥을 넘지. 제 계산과 똑같았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말한 겁니다. 느끼고 부딪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동생은 부딪히면서 계산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영숙이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태호 어머니들한테 연락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내가 하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동생이 제 계획의 빈자리를 제 힘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은 젖어 있으면서 입은 정확했어요. 영숙아, 위험하다. 보이부가 널 데려갈 수 있어. 알아. 근데 태호가 포로로 잡혀 있잖아. 나까지 도망가면 태호 남아낸 길이 막혀. 내가 여기서 버텨야 태호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야. 오빠가 나가서
그쪽에서 태호를 살릴 방법을 찾아. 나는 여기서 어머니들 루트를 전달하고 버틸게.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돌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는데 갈비뼈가 무거웠습니다. 영숙이는 울지 않았어요. 아버지 유해가 안 돌아왔을 때 사흘을 울던 영숙이가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강한 거라고 했는데 울지 않기로 결정한 영숙이는 더 강해 보였어요. 오빠, 대신 약속해. 나가면 태호를 꼭 살려. 그리고 나한테도 길을 만들어줘. 약속한다. 강바람이 차가웠어요. 영숙이가 코를 훌쩍이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접힌 자국이 여러 번 겹쳐 있었습니다. 많이 펼쳤다가 다시 접은 종이었어요. 태호가 군 입대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잘할게요. 외삼촌처럼 멋진 군인 되겠습니다. 영숙이가 그 종이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가져가. 힘들 때 보면 돼. 접힌 종이가 손바닥 안에서 가벼웠습니다. 가벼운데 무거웠어요. 외삼촌처럼 멋진 군인이라는 글씨 위에 영숙이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꺼내 읽었으면 이렇게 되는지. 종이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그 뒤로 한 달간 준비가 이어졌습니다. 10월 말에 장애길한테 다시 연락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 셋, 간부급이다. 신의주에서 단둥으로 넘긴다. 시기는 12월 첫째 주 이전이다. 장애길이 금액을 불렀어요. 셋 합쳐서 중국 돈 30만 위안, 거기에 긴급 할증 10만 위안, 총 40만 위안이었습니다. 비쌌지만 흥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좋다. 추가로 부탁할 게 있다. 해산과 무산에서 사람 3명을 더 넘겨야 한다. 따로따로. 비용은 따로 지불한다. 장애길 쪽에서 한참 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마디가 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금괴로 지불한다. 만날 때 얘기하자. 그제야 짧은 답이 돌아왔어요. 단둥에서 보자. 영숙이한테는 다음날 비상 연락 체계를 넘겼습니다. 장마당 뒤편 골목에서 만났어요. 사람이 많은 곳이 오히려 안전하거든요. 장애길 쪽 연락처와 병사 가족 3명의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암호화해서 적었어요. 영숙이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방직공장 사물함 2중 바닥에 숨기겠다고 했어요. 내가 국경을 넘고 나서 사흘 뒤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라. 연락 방법은 종이에 적어놨다. 사흘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 사흘이 지나면 보위부가 너한테 올 수 있어. 그 전에 끝내야 한다.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감사까지 30일. 이동 허가증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수연이와 지연이가 신의주까지 가려면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업무상 신의주 출장이 가능하니까 별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가족은 달랐어요. 정찰총국 내부에 허가증 발급 담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뇌물을 줘야 했어요. 중국 돈 5만 위안을 건네면서 아내와 딸이 신의주 친척 집에 간다는 명목을 댔습니다. 담당자가 돈을 받으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의심인지 무관심인지 읽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연이한테 이 계획을 말한 건 11월 초였습니다. 지연이가 학교에 간 사이 부엌에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나간다. 수연이가 국을 젓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생각한 거예요? 2달 됐다. 수연이가 국자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평양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건 맞은편 아파트 벽이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피아노는 못 가져가죠? 못 가져간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대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날 밤 수연이가 새벽까지 피아노를 쳤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아니라 모차르트의 소나타였어요. 밝은 곡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왜 밝은 곡을 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처음부터 다시 쳤어요. 같은 곡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건반 소리가 덧섰어요. 수연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아노와의 마지막 밤이었다는 걸 저는 이불 속에서 알고 있었어요.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한테 이 무게를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출장 가는데 같이 가자. 기차도 타고 좋은 데 간다고만 했습니다. 지연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과자도 사줘? 사준다. 지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데 가슴이 쓰렸어요. 이 아이는 모릅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좋은 데 간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 아이가 그걸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건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11월 중순, 감사까지 20일, 마지막 변수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넘어간 다음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느 나라 대사관이 가능한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찰총국 업무 중에 남한 대사관 감시가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 대사관의 위치와 경비 상태를 제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라오스 비엔티안 대사관이 가장 접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비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주변 도로에서 정문까지 거리가 가까웠어요. 직선 거리로 100m. 적을 감시하려고 알아둔 정보가 또 한 번 제 탈출의 길이 되는 거였습니다. 11월 말, 감사까지 열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브로커 연결, 이동 허가증, 탈출 경로, 비상 연락 체계, 병사 가족 루트.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10월 1일 새벽, 정찰총국 본부 지하 2층,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고 금고를 열고 금괴를 전부 꺼내 트럭에 실었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올리고 금괴 한 돈짜리 하나만 따로 꺼내 군번줄에 꿰었어요. 목에 걸었습니다. 이 한돈은 탈출 자금이 아닙니다. 태호를 데려올 때까지 간직할 겁니다. 트럭 시동을 걸었어요. 사이드미러에 본부 건물이 비쳤습니다. 20년을 복무한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등지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금고를 비운 사실이 발각되기까지 75일. 그 안에 국경을 넘고 대사관에 닿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5일은커녕 트럭이 평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첫 번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1일 새벽 3시 23분 금고를 비우고 트럭에 시동을 건 순간부터 시계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약 220km를 달려야 했어요. 평소 운반 업무 때는 4시간이면 도착했습니다. 호위 병력 둘이 조수석과 짐칸에 타고 있었어요. 늘 하던 운반 업무라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는 별도 경로로 신의주에 가야 했어요. 전날 밤에 수연이한테 기차표를 건넸습니다. 평양역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새벽 열차였어요. 기차표 2장을 식탁에 올려놓았을 때 수연이가 그걸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인데 무게가 있는 것처럼요. 주머니에 넣으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연이가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저를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짓 하나에 전부 담겨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갈게요. 거기서 봐요. 지연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제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미리 넣어둔 과자를 꺼내더니 웃었어요. 그 웃음이 현관 불빛 아래서 흔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새벽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아스팔트가 젖어 보였어요. 전날 비가 왔거든요. 트럭 짐칸에 금괴 12상자가 실려 있었고 제 목에는 군번줄에 금괴 한 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팍에 금괴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서늘함이 정신을 잡아줬어요. 정주 부근 검문소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여기가 평양에서 신의주 사이 가장 까다로운 검문소예요. 군 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세우고 보안서 보안원이 상주합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이자 심장이 올라왔어요.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콧수염이 있었고 눈이 작았습니다. 창문을 내렸어요. 차량 등록증과 운반일지 보여주십시오. 등록증과 일지를 건넸습니다. 보안원이 일지를 넘겼어요. 도장과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도장이에요.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어요. 보안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칸 확인하겠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밀었어요. 짐칸에는 금괴 12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넛을 운반했어요. 12상자는 금고 전량이었습니다. 호위 병사가 짐칸 문을 열었어요. 보안원이 올라갔습니다. 상자를 하나씩 봤어요. 나무 상자 위에 밀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인은 뜯지 않았어요. 다만 상자 수를 세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하나, 둘, 셋. 12까지 세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많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평소처럼 유지했습니다. 분기말 특별 운반입니다. 본부 직접 지시예요. 보안원이 제 어깨에 중좌 계급장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상자를 봤습니다. 2, 3초가 흘렀어요. 트럭 엔진이 덜덜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보안원의 모자챙이 흔들렸어요. 그 2, 3초가 2, 3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확인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전화를 걸면 본부에서 특별 운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보안원이 짐칸에서 내려왔어요. 일지를 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십시오. 차단봉이 올라갔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핸들을 잡은 손이 장갑 안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땀이었어요. 백미러로 검문소가 점점 작아지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숨을 내쉬었어요. 길게, 천천히. 신의주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는 9시 열차로 올 예정이었어요. 트럭을 미리 약속한 장소에 세웠습니다. 신의주 외곽 폐공장 뒤편이었어요. 장애길 쪽에서 보낸 중국 측 운반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격에 가죽 재킷을 입은 조선족 사내였어요. 이름은 안 물었고 그 사람도 제 이름을 안 물었습니다. 금괴 12상자를 중국 쪽 차량으로 옮기는데 20분이 걸렸어요. 상자를 하나씩 옮길 때마다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호위 병사 둘은 매번 해온 일이라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양이 많다는 건 느꼈을 겁니다. 금괴를 넘기고 호위 병사 둘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해라. 추가 지시가 온다. 이 둘이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지만 그때쯤이면 저는 강을 건넌 뒤일 거예요. 9시 20분. 수연이와 지연이가 신의주역에 내렸습니다. 역 앞에서 합류했어요. 지연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기차 되게 오래 탔어. 조금만 더 참아. 좋은 데 간다. 그 말을 또 했습니다. 좋은 데 간다. 이 말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제 눈을 봤습니다. 피로가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장애길이 준비한 봉고차에 셋이 탔습니다. 차가 강 쪽으로 달렸어요. 목적지는 압록강 하류, 강폭이 좁은 지점이었습니다. 공식 다리는 당연히 못 써요. 비공식 도선이었습니다. 소형 목선으로 건너는 거예요. 강폭 약 50m. 새벽이면 경비가 약하지만 이미 아침이었어요. 시간이 밀린 겁니다. 강변에 갈대밭이 있었어요. 갈대 사이로 목선이 보였습니다. 사공이 한 명 있었어요. 이가 반쯤 빠진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타라고 했어요. 지연이가 물을 보고 발을 멈췄습니다. 물이 짙은 갈색이었어요. 10월 초의 압록강은 차갑습니다. 빠지면 5분을 못 버텨요. 수연이가 지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귀를 감싸줬어요. 왜 귀를 막아줬는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물소리가 공포를 키우니까
소리를 먼저 차단한 거였어요. 수연이가 그런 걸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의 감정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젓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사공이 갑자기 노를 멈췄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공이 상류 쪽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200m쯤 상류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였어요. 소형 경비정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물 위로 가늘게 들려왔어요. 숨이 떠섰습니다. 수연이가 지연이를 더 꽉 안았어요. 지연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11살짜리가 상황을 느낀 거예요. 사공이 노를 물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배가 물살에 천천히 흘렀습니다. 경비정이 상류에서 하류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쪽으로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면 2분이면 도착해요. 물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계산하고 판단해온 사람인데 강 한가운데서는 계산할 게 없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눈을 감았어요. 지연이 머리카락 냄새가 났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강물 냄새와 아이의 머리카락 냄새가 섞였어요. 경비정이 지나갔습니다.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공이 다시 노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배 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중국 쪽 강변이었습니다. 발을 디뎠을 때 진흙이 군화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강 건너편에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팔, 아버지의 훈장, 어머니의 말씀, 안개 속에 전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태어난 나라를 떠났습니다. 강변에서 장애길이 직접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57이라 했는데 60는 넘어 보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고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눈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중좌동지라? 계급장은 떼고 왔나 보네.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 티가 났나 봅니다. 장애길이 지연이를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이도 있어? 미리 말하지. 말투는 불쾌했는데 눈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보는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나중에 안 건데 장애길의 어머니가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때 할머니 등에 엎여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가 포함된 탈북에 유독 약했어요. 아이는 안 버린다. 그게 장애길의 원칙이었습니다. 단둥에서 하루를 쉬었어요. 장애길의 안가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 하나에 이불 2채가 전부였어요. 낡은 벽지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가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저는 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새벽에 장애길이 와서 다음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단둥에서 선양까지 차로 4시간, 선양에서 곤명까지가 문제였어요. 비행기는 신분증 검사 때문에 불가능하고 기차는 이틀 걸리는데 중간 검문이 있었습니다. 장애길이 내놓은 방법은 화물 트럭이었어요. 곤명까지 장거리 운송하는 트럭의 컨테이너에 숨어서 가는 겁니다. 셋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불하고 물은 넣어뒀고 30시간 넘게 걸린다. 도중에 문을 열 수 없어. 수연이를 봤어요. 수연이가 지연이를 봤습니다. 지연이는 자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돌아서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34시간 동안 빛 없이 갇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가 떠오르면 손이 차가워져요. 선양 외곽 물류창고에서 트럭에 올랐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에 합판으로 이중벽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어요. 가로 2m, 세로 1m 반. 셋이 들어가니 무릎을 세우고 앉아야 했습니다. 이불 2장, 물 2리터짜리 4병, 빵 8개. 컨테이너 문이 닫히는 순간 빛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쇠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벽에 녹냄새와 합판본드 냄새가 뒤섞였어요. 엔진이 걸리자 바닥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척추로 올라왔어요. 지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잡은 게 아니라 쥔 거였어요. 손톱이 팔뚝에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깜깜해. 눈 감으면 똑같아. 자면 돼. 3시간이 지나자 쇠 냄새는 사라지고 사람 냄새가 올라왔어요. 땀 냄새, 입김 냄새.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을 깊이 쉬면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얕게, 천천히 쉬어야 했습니다. 6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낮이 되면서 컨테이너 안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환기가 안 되니까 열기가 갇힌 겁니다. 수연이가 물을 적셔서 지연이 이마에 올렸어요. 물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칭얼거렸어요. 엄마, 덥다. 문 열어줘. 수연이가 지연이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쇼팽도 모차르트도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가사를 바꿔서 불렀습니다. 피아노 없이 부르는 수연이의 목소리가 쇠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작은 공간이 울림통이 된 거예요. 지연이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12시간이 지나자 물이 반으로 줄었어요. 빵 냄새와 쇠 냄새와 땀 냄새가 전부 뒤섞여서 구분이 안 됐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빵도 바닥났어요. 지연이 열은 내렸지만 축 늘어져서 수연이 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습니다. 아이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1살짜리가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30시간째 엔진 소리가 변했어요. 속도가 줄었습니다. 멈췄어요.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중국어 목소리, 검문이었어요. 셋 다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이를 수연이 품에 밀어넣고 입에 손가락을 가져갔어요. 수연이가 지연이 입을 손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손바닥 안에서 축축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컨테이너 옆을 지나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2명이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일상적인 대화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만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1분이 지났을까? 2분이 지났을까? 엔진이 다시 걸렸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이가 지연이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이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34시간 만에 컨테이너 문이 열렸어요.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34시간 동안 어둠에 있던 눈에 햇빛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나갔고 제가 지연이를 안고 나왔어요. 지연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어요. 처음으로 아이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좋은데야? 하고 물을 줄 알았는데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곤명이었습니다. 중국 남서부의 도시예요. 장애길과 헤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장애길이 금괴 2돈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위험수당이다. 아이가 있으면 리스크가 올라간다.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가져온 금괴에서 2돈을 건넸어요. 장애길이 무게를 가늠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배를 물면서 한마디 했어요. 중좌동지. 아니 이제 뭐라 불러야 하나. 돈을 이만큼 들고 나오면서 자기 몫은 안 챙겼어? 진짜 바보 아니면 미친 거야. 둘 다였습니다. 장애길이 피식 웃었어요. 돌아서면서 지연이한테 뭔가를 건넸습니다. 중국산 과자 2봉지였어요. 지연이가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애길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뒷유리 너머로 담배 연기가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곤명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어요. 새 브로커가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조선족 사업가, 수연이는 아내, 지연이는 딸. 이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중국 공안의 불심 검문이었어요. 첫째 날 오후, 버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멈췄습니다. 공안 2명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신분증 검사였습니다. 앞에서부터 한 명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리는 중간쯤이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꺼내 쥐고 있었어요. 손이 축축했습니다. 공안이 한 줄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수연이가 움직였습니다. 지연이를 무릎에 앉히더니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중국어로 하는 거 따라해봐. 충충. 만에. 잘했어. 이번엔 니하오. 니하오. 수연이가 평양음악대학 교원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기초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이걸 미리 말한 적이 없었어요. 준비해둔 건지 그 순간에 떠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가 지연이와 중국어 놀이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모녀가 여행하면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안이 우리 앞에 왔어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공안이 신분증을 보고 우리를 봤어요. 수연이가 공안한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는데 웃으면서 말했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다음 줄로 갔어요. 수연이가 돌아앉으면서 제 쪽을 봤습니다.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겉은 웃으면서 속은 얼어 있었던 거예요. 정찰 총국 20년 동안 수많은 공작원을 봐왔습니다. 위장하고 연기하고 상대를 속이는 사람들. 수연이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검문소에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 사람은 웃으면서 아이까지 지켰어요. 곤명을 떠난 첫날 밤, 휴게소에서 쌀국수를 시켰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릇을 들여다보더니 위에 얹힌 풀을 가리켰어요. 이거 풀이야 음식이야? 고수였습니다. 20년 군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풀이었어요. 수연이가 젓가락으로 고수를 건져내고 국물을 지연이 입에 넣어줬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컨테이너에서 34시간을 보낸 뒤라 그 국물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10월 5일 중국 윈난성 모안에서 라오스 보텐으로 국경을 넘었어요. 관광 비자와 뇌물로 통과했습니다. 3명 합쳐 미화 5,000불. 돈이 줄어들 때마다 남은 금괴를 세었어요. 처음 가져온 200만 불어치에서 절반 넘게 쓴 상태였습니다.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은 병사 가족 탈북 비용으로 장애길 쪽에 이미 맡겨놓은 거였어요. 비엔티안까지 라오스 국내 버스로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10월 7일에 도착했어요. 장애길이 소개해준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2층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에 플루메리아 꽃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는데 달콤하고 무거운 향이 났어요. 한국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을 떠올릴 때마다 그 꽃 냄새가 먼저 떠올라요. 주인 이름은 응운이었습니다. 35살, 베트남계,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왼손 약지가 1000마디부터 없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는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응우조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방으로 안내하고 물 3병을 놓고 나가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쉬세요. 열흘 만에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이불을 덮어주고 창밖을 한참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라오스라는 나라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듣는 나라 이름이었을 겁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을 쉬었어요. 지연이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그 이틀 동안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비엔티안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직접 확인하러 간 겁니다. 정찰총국 시절 파악해둔 정보가 맞는지 눈으로 봐야 했어요. 대사관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에서 정문까지 직선거리 약 100m. 정문에 경비가 한 명 서 있었고 울타리는 높지 않았어요. 뛰면 30초 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정찰총국에서 이 대사관을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저는 이 건물을 적의 영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대사관 앞에 서서 태극기를 올려다보는데 적의 영토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영숙이 소식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10월 4일 장애길 쪽 연락망을 통해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달 완료. 2글자였어요. 그 2글자를 화면에서 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글자가 도착하기까지 영숙이가 뭘 감수했는지 생각했어요. 보위부 감시망 아래서 해산과 무산과 회령의 어머니 3명한테 탈북 루트를 전달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끝이에요. 동생이 제 대신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신해주에서 헤어지던 아침이 떠올랐어요. 영숙이가 웃으면서 했던 말. 오빠, 밥 먼저 먹어. 식으면 맛없어. 그 웃음이 지금도 거기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월 9일 장애길 쪽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병사 가족 3명 중 2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산의 어머니와 무산의 어머니가 두만강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요. 회령의 어머니는 아직 연락이 안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날 또 하나의 소식이 왔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찰총국 비자금 감사가 예정보다 2주 앞당겨졌다. 12월 첫째 주에서 11월 셋째 주로 변경. 감사가 당겨졌다는 건 금고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예정보다 빨리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보위부가 즉각 수사에 들어갑니다. 영숙이한테 갈 수 있어요. 병사 가족 루트도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원래 며칠 더 머물면서 대사관 진입 타이밍을 잡으려 했는데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내일 간다. 10월 10일 대사관에 들어간다. 그날 밤 응우쥐 저녁을 가져다 줬어요. 밥과 볶음 요리, 과일. 지연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밥을 떠놓고 먹지 못했어요. 응욱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내일입니까? 네. 응욱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대요. 배 위에서 형을 안고 있었는데 형이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았대요.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죽어도 물에 안 빠진다고. 그리고 방을 나갔어요. 자기 부모의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 약지가 없는 이유도 부모가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가 잠든 뒤 수연이가 물었어요. 영숙이는 괜찮을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수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말로 못 꺼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어요. 손을 잡는 것. 수연이가 그걸 알았는지 손에 힘을 줘서 잡아줬습니다. 새벽에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태호가 연병장에 서 있었습니다. 외삼촌, 저 어디 가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태호가 돌아서서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한 발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새벽이었어요. 수연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지연이가 수연이 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금괴가 서늘하게 닿았어요. 군번줄에 금괴 한 돈. 아직 쓰지 않은 마지막 한 돈. 10월 10일. 그날이 밝았습니다. 금고를 비운 지 정확히 열흘째. 그리고 감사가 앞당겨진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응우족이 건네준 오토바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수연이가 뒤에 앉고 그 뒤에 지연이가 수연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새벽 5시 반. 비엔티안의 아침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공기는 이미 축축하게 더웠습니다. 대사관까지 3km. 이 거리를 12분 안에 주파해야 합니다. 새벽 6시에
대사관 경비가 교대하고 교대 직후 30분이 정문 통제가 가장 느슨한 시간이라는 게 응우체제 정보였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이 떨렸습니다. 그 진동이 핸들을 타고 손바닥에 올라왔어요. 지연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등 뒤로 느껴졌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하고 골목 끝 사거리에 차량이 없는 걸 보고 출발했어요. 정찰 총국에서 18년 동안 벤 습관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면 큰 길, 큰 길에서 좌회전하면 대사관이 있는 타드아 거리, 외운 경로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짚으며 악셀을 올렸어요. 큰 길로 나오니 탁발 나온 승려 2명이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가사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흔들렸어요. 그 옆으로 국수 파는 노점이 하나 불을 켜고 있었고 육수 냄새가 오토바이 속도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이 도시에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 위에 금괴 2개와 군번줄 하나를 품에 안은 가족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타드아 거리로 접어들었을 때 저 끝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200m. 아직 멀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에서는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도 눈에 띄지 않아요. 비엔티아는 오토바이의 도시니까요. 사이드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택시 한 대, 오토바이 2대. 평범한 교통량이었어요. 100m. 대사관 건물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2층짜리 흰 건물, 철제 정문, 정문 옆 경비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교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갑자기 정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면 경비가 긴장해요. 50m. 그때 사이드미러에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라오스 공원 차량은 번호판이 달라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 앞자리가 영어 알파벳. 그 번호판이 사이드미러 안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치밀었지만 속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속도를 바꾸면 의심을 삽니다. 정찰 총국이 가르쳐준 게 하나 있다면 쫓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속도를 바꾸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익힌 계산이 이 순간에도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단이 우리 옆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운전석 창문 너머로 군복 비슷한 옷이 스쳤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지나갔으니까. 30m. 정문이 눈앞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경비 교대 직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거겠지. 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면 정문 앞이 빕니다.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에 세우고 엔진을 껐어요. 그런데 방금 지나간 그 검은 세단이 대사관 20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턴한 겁니다. 수연이가 제 등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어요. 움직이지 마요. 나무 한 그루가 길가에 있었고 그 그늘 안에 오토바이째 멈춰 있었습니다. 세단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는데 고르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였어요. 2분. 지연이가 뒤에서 제 셔츠를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셔츠천을 통해서 그 떨림이 등에 전해졌습니다. 2분 30초쯤 되었을 때 세단 문이 열렸어요. 남자 한 명이 내려서 대사관 반대편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용무였습니다. 세단의 나머지 한 명이 차를 빼기 시작했어요. 세단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걸 기다려야 할지 지금 가야 할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이요.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이를 안아서 내리고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걸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뛰면 안 됩니다. 정문까지 20m 걸어야 합니다. 10m. 경비실 앞에 그 사람이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정문 앞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5m. 지연이가 넘어졌어요. 샌들끈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수연이가 잡아 일으키는 동안 저는 정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열렸습니다. 수연이가 지연이를 안아 올려서 먼저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수연이가 들어오고 제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닫는 순간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15초.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문을 닫기까지 15초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게 솔직한 기억입니다. 안도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정문 안쪽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는데 눈은 떠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뭔가 말하는 게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연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는데 그 무게가 느껴지는데도 그게 현실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산하고 판단하던 머리가 비어 있었어요. 금고를 비울 때도, 검문소를 지날 때도, 경비정이 지나갈 때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순간만은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3분인지 10분인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눈앞에 물 한 잔이 나타났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40대쯤 된 남자 직원이 쪼그려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사람들을 전에도 본 적이 있다는 듯 아무 질문 없이 물만 건넸어요. 그 물컵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려서 물이 반쯤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제 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지연이가 무릎 위에서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손으로 제 볼을 닦아줬어요. 컨테이너에서부터 질문을 멈춘 아이가 여기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닦아줬어요. 수연이는 아직 울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고 접이식 테이블 위에 밥과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밥에서 김이 나고 있었고 된장찌개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영숙이가 떠올랐어요. 신의주에서 헤어지던 날 새벽 영숙이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밥이랑 된장이랑 깻잎장아찌. 저는 그걸 가방에 넣으면서 곧 데리러 올게라고 했고 영숙이는 웃으면서 오빠 밥 먼저 먹어 식으면 맛없어라고 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그 새벽에 영숙이 목소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밥을 뜰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제 숟가락을 가져가더니 밥을 떠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 먼저. 평양 집에서 매일 저녁 그 아이가 하던 말이었어요. 잠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과자를 꺼내던 아이가 좋은 데 간다는 말을 믿고 기차에 탄 아이가 컨테이너 안에서 질문을 멈춘 아이가 지금 저한테 밥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무게였어요. 숟가락을 받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자리까지, 검문소에서도, 컨테이너 안에서도, 공안 앞에서 중국어로 웃으면서 말하던 그 순간에도, 지연이를 품에 안고 숨죽이던 그 모든 밤에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는데 어깨가 흔들렸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있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제가 죄책감과 계획에 짓눌려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옆에서 아이를 지키면서 자기 감정을 전부 접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이의 울음은 밥보다 된장찌개보다 더 크게 왔어요.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린 건지가 그 흔들리는 어깨 위로 다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놓고 왔어요.
모차르트를 새벽까지 치던 그 피아노를요. 20회를 함께한 건반을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놓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 대신 참고 참은 걸 피아노에 풀던 사람이 피아노마저 없는 곳까지 따라온 거였어요. 지연이가 엄마한테 가서 안겼습니다. 수연이가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가 좋은 데야?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데 간다고 제가 했던 말을 수연이가 묻고 있었고 지연이가 대답한 거였어요. 저는 품 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금괴 한 돈짜리가 달린 그 군번줄. 평양 금고에서 마지막으로 꺼내 목에 걸었던 이 한돈. 태호를 데려올 때까지 간직하겠다고 한 그것. 금괴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400억 원을 신고한 뒤에도 이것만은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의 무게가 이 한돈에 있었어요. 그 아이들 어머니는 아직 거기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게 입안에서 목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음식의 온도인지 다른 무엇의 온도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한 숟갈을 삼키고 나니 두 번째 숟갈은 좀 더 쉬웠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쉬웠어요. 지연이가 김치를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줬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영숙이가 아직 거기 있었고 제가 보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함경도와 양강도에 있었고 태호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군번줄에 금괴 한 돈이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대한민국 대사관 안쪽의 이 작은 방에서 밥 한 공기를 비우는 동안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BNT 안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줬어요. 방콕을 거쳐 인천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지연이가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내려다보더니 아빠, 구름 위에 사람 살아? 라고 물었어요. 대답 대신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석 달을 보냈어요. 매일 같은 방, 같은 의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정찰총국 조직도를 그리고 비자금 계좌번호를 적고 파병 결제 라인을 설명했어요. 금괴는 입국 다음 날 전량 신고했습니다. 전부요. 담당 직원이 신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숫자를 다시 세더군요. 그 표정을 저는 이해했어요. 정찰총국 중좌가 비자금을 통째로 들고 넘어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신고 절차가 끝난 뒤에 저는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금괴 한 돈짜리, 군번줄에 때 그것만 돌려달라고요.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전쟁터에 보낸 병사들을 기억하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원이 저를 한참 봤어요. 서류를 뒤적이더니 상부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끝난 뒤 군번줄을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금괴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 감촉은 평양 새벽에 처음 목에 걸었을 때와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금괴가 아니라 저였어요. 신문센터에서 나온 날 정착금 통장을 받았습니다. 잔액을 봤어요. 1200만 원. 수연이한테 보여줬더니 수연이가 저를 받고 저도 수연이를 받습니다. 금괴 무게를 재고 운반일지에 도장을 찍던 사람이 1200만 원이 찍힌 통장을 들고 서 있는 거였어요. 수연이가 먼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한참을 웃었는데 그 웃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안도인지 허탈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지연이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면서 뭐가 웃겨? 라고 했는데 11살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대신 지연이 머리를 쓸어넘기고 셋이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임대아파트 14평. 짐이 없으니까 넓었어요. 첫날 밤에 셋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조용하다. 조용했어요. 평양에서는 밤에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인민반장의 발소리, 윗집에서 들려오는 생활총화 연습 소리, 간간히 울리는 확성기,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는 걸 눈으로 보고도 손으로 한 번 더 돌렸어요. 돌아와서 누웠는데 또 일어나서 베란다 창문 시건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연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일어나려는데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안 와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18년 동안 정찰 총국이 몸에 새겨놓은 것들이 이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고를 관리하고 경로를 확인하고 위험을 계산하던 그 습관이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손으로 나온 거예요. 수연이 손을 잡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에 바깥 가로등 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고 지연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감시가 없는 천장을 보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정착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는 학교에서 공책을 학습장이라고 했다가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뭐야? 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학습장이라고 안 해? 여기서는 공책이라고 해. 지연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공책. 이상하다. 근데 알겠어. 다음 날부터 공책이라고 했습니다. 12살이 적응하는 속도는 빨랐어요. 하지만 가끔 혼잣말로 학습장이라고 하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낡은 피아노를 찾았어요. 건반이 3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손가락을 풀더라고요. 식탁 위에서 건반 없이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오지 못한 피아노를 손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서 상담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여기에 발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발을 붙이면 붙일수록 발을 붙이지 못한 사람이 선명해졌습니다. 영숙이 소식이 끊겼어요. 장애기를 통해 2번 전갈이 왔었습니다. 무사하다가 1번, 집을 옮겼다가 1번, 그 뒤로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어요. 한 해가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탈북민 단체를 통해 수소문을 넣어도 신의주 쪽 정보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찰총국 중좌가 비자금을 들고 사라진 뒤 신의주 일대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일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 밤이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군번줄을 꺼내 금괴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영숙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대동강변에서 바람을 맞으며 오빠, 나도 계산할 줄 알아 라고 했던 얼굴. 태호 편지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가져가, 힘들 때 보면 돼 라고 했던 얼굴. 신의주 골목에서 도시락을 건네면서 오빠 밥 먼저 먹어, 식으면 맛없어 라고 했던 얼굴. 기억 속의 영숙이는 항상 웃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웃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2시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거였는데 저를 보더니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한참을 같이 앉아 있다가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모 올 수 있어? 대답하지 못했어요.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모른다가 정직한 대답이었고 12살이 된 이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데 간다고 했던 거짓말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 하나로 충분했어요. 아빠가 방법을 찾고 있어.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팔에 기대서 잠이 들었어요. 아이의 무게가 팔 위에 실리는 동안 제가 보낸 아이들도 누군가의 팔에 이렇게 기대서 잠들던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1살 정수도, 22살 태호도, 124명 전부 어머니 팔에 기대면 아이였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금괴를 세던 사람이 지금 자기 딸의 잠든 무게에 위로받고 있다는 것. 군번줄을 쥔 손끝이 흐려졌어요. 눈을 깜빡여도 초점이 돌아오지 않았고 목 안쪽이 막혀서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지연이가 깰까봐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영숙이를 데려오지 못한다는 무력감은 날마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안에서도 하나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것. 정착한 지 1년 반이 되었을 때 탈북민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했어요.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요청이 왔을 때 수연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말이 있잖아요. 영숙이한테 못하고 있는 말. 그 한마디가 등을 밀었습니다. 수연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많이 말하지 않고 한마디를 해요. 그 한마디가 정확했습니다. 강연장은 4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앞에 서서 준비한 첫 문장을 꺼내려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보고서를 쓰고 브리핑을 하고 훈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병장에서 124명 앞에 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명 앞에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청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입니다.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나와버린 말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데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뒤에야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 와서 멈추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한번 다물었고 다시 열었어요. 우리 아들도 군인이었어요. 그 한마디 뒤에 침묵이 왔습니다. 저는 그 침묵 안에서 이분의 아들 얼굴을 모르면서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21살일 수도 있고 19일 수도 있고 이 어머니의 팔에 기대서 잠들던 아이였을 겁니다. 이분의 아들이 제가 보낸 아이들 중 하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같은 체제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유 없이 데려간 아들이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제 팔을 한번 잡았다가 놓고 돌아갔어요. 잡았다가 놓는 그 손에서 원망도 용서도 아닌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쪽에 서 있는 사람만 건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군번줄이 셔츠 안쪽에서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금괴 한 돈의 무게가 처음 목에 걸었을 때와 같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그 계산이 사람을 죽였고 뒤늦게 다른 계산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는 압니다. 도망친 것과 데리고 나온 것은 다른 말이라는 것.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데리고 나왔고 아직 다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어디선가 듣고 있을 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수가, 오빠가 방법을 찾고 있어. 태호야, 외삼촌이 널 데리러 갈 거다. 군번줄에 네 이름이 걸려 있어. 정수 어머니, 동혁이 어머니, 아드님들 이야기를 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낸 아이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 청년들의 소식을 보고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청년들 뒤에 있을 어머니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소식이 끊겨도 항의할 수도 없고 슬퍼해도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인민반장이 오니까요.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크게 들리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는 조용합니다. 배급이 끊겨도 조용하고 아들이 사라져도 조용하고 감자껍질을 깎으며 기다리는 어머니의 부엌도 조용합니다. 그 침묵이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는 것, 울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 이 이야기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최영준이라는 인물은 완전한 창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체제 안에서 잘못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북녘의 어머니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같은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국경이 갈라놓은 것은 땅이지
그 마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그 침묵을 한 번이라도 들리게 만들 수 있다면 멈추고 또 멈추며 작업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